다들 점심은 잘 드셨나요? 예.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새마을 운동의 트렌드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있고 세 분의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세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랑스에서 시엘리 그랑제골 교수로 계신 세베스티안 베르트랑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리랑카 국가정보센터 국장을 하고 계시는 미린다 라자팍샤 박사님입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중국 남경 행정학원의 교수이신 페이지에 모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호웅 우리 영남대학교 의료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이광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운대학교의 노은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각 발표자께서는 한 20분, 길어도 20분을 넘지 않도록 발표를 해 주시고 모든 세 분의 발표가 끝나면은 한 분씩 토론자로 5분 내지 6분 정도를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베르트랑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베르트랑 교수님은 프랑스의 관점에서 새마을 운동을 해석하시고 본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So I will speak in 그래서 제가 영어로 발표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프랑스의 시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시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학과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남대학교에서 7월에 유사한 강의를 부탁받아서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국가, 즉 농업국가가 아니고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난 것이 아닌 산업국가로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한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프랑스에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80%는 예전에 농어촌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 기적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은 농민의 땅, 농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랑스 학생들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프랑스 강의 내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수업 내에서
70년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사실 프랑스 교과서에서도 프랑스 수업에서도 또 대학 강의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개도국들이 발전을 했고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6, 70년대에 개발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녹색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녹색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0년대는 개발의 시기였고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발이 60년대 시작된 발전이 지속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교과서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0년대의 제3세계 개발 모델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녹색혁명 모델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산업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산업 발전일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소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랑스의 역사 교과서와 지리 교과서, 80년대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그런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한 장 전체가 문화적 부상의 근대화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80년대에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농촌 지역의 근대화와 벼농사의 근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봤고 여기에 보시면 한국과 관련된 글이 짧게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과 관련된 글이 짧게 있는데 새마을운동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대화, 기계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벼농사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교과서를 과거에도 봐도 지금을 보아도 간과된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프랑스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서 1970년에 지방정부 수장들을 위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 논의를 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농어촌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내용이고 한국의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접근입니다. 결국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한국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자신감을 갖고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972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가 기술을 설명하고 또 건축 자재를 제공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해서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마을운동이라는 의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다양한 상징물로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깃발을 사용하거나 혹은 모자를 사용을 해서 새마을 운동의 회원들에게 상징물을 제공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이 운동에, 이 국가의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가능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직접 만드신 새마을 노래가 있죠. 1972년에 만들어진 새마을 노래입니다. 이 새마을 노래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열망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리더십은 100여 개 정도 되는 연설문인 것 같습니다. 직접 연설을 하시면서 농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정부 담당자를 위해서, 또 광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설을 하셨죠. 워낙 선생님 출신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연설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배움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 번째로 발휘한 리더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만났던 것이죠. 과거에 가난한 농민 출신이셨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께서 간행물을 통해서 여러 언어로 새마을 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출간된 책을 보고 계십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34개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설을 정리한 책으로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책입니다. 1976년에 한국은 벼 생산을 자족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새마을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촌 지역의 근대화를 넘어서서 이만큼의 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요? 프랑스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문화가 또 농촌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여기에 3-1인데요. 2-1이 되겠죠. 우선 1970년대 프랑스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활동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미 70년대에 한국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꼬레라고 써있죠. 꼬레는 프랑스어로 한국입니다. 1978년에 만들어진 책이고 또 여기에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저술하신 꼬레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책으로서 프랑스어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어권 국가들 또한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국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프랑스어로 출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봉의 봉고 대통령과 1975년에 만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공의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사진도 나와 있고 또 벼 생산을 하는 모습들, 또 농어촌의 근대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통계 자료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직접 주민들에 의해서 건설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도로 건설로 인해서 1970년에서 1975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1인당 소득이 2배로 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즉 농촌 지역의 발전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 지역의 인구가 농촌 지역보다 훨씬 높은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이 70%, 농촌 지역이 30%였던 시절이었고, 프랑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파리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 위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미 프랑스의 농어촌은 상당히 근대화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프랑스의 상황과 한국의 70년대 상황을 비교하면서 새마을 운동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목은 농민의 종말이라는 책으로서 1976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 옹티몬 하스라고 해서 프랑스의 농민들이 70년대 말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은 이제 끝날 것이다. 즉 프랑스의 마을들이 끝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을들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운동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농어촌에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보였던 농촌의 방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이러한 농어촌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과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고등상업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겨두신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나 저서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온 모습이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안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활용해서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 당시에 농어촌 지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직접 목격했나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여기에 보시면 중국 국제학교에서 한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11살 정도인데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마을 운동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장 방문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노래도 알려주고 가사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에게 표를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새마을 운동의 노래 가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11살짜리 중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정확히 무엇이고 새마을운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학생들, 어린 중국인 학생들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적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많은 학생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완벽한 변화와 급격한 마을의 근대화다라고 요약을 해서 제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직접 혼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보다 어린 학생들이 새마을 운동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적 기적이 결국은 사람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꼭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늘 행동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랑스 학생이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2명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중국 국제학교의 어린 학생인데 아주 좋은 문장으로 새마을 운동을 요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집단적 모험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중국 학생이 내린 것입니다. 글로벌하게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새마을 운동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저의 다른 학생이 적은 결론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업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새마을 운동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새마을 운동의 구체적인 행동과 정신을 연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의견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인생을 위한 철학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해낸다. 우리는 절대 속도를 늦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일하면서 효율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상우 박사님, 또 권령민 박사님, 그리고 서재호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과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운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역사를 프랑스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함께 글로벌 새마을 운동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한다면 새마을 운동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운동은 개발도상 국가의 시각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조망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프랑스 학생들의 인성 개발, 특히 협력이라든가 협동, 모티베이션 개발이라든가 근면,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르치는데 개발하는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교재로 활용되고 또 그와 같은 샘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스리랑카의 밀린다 라자팍샤 박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세바스찬께서 키가 굉장히 크시군요.
네, 그러면 저는 짧게 소개 말씀부터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자면 제 인생에서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스리랑카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또 어떤 개발 모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거치고 있었는데요. 빈곤 퇴치 전략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싱가포르 개발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기를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또는 말레이시아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아니면 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보았을 때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은 한국의 모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발간한 것이고요. 빈곤에서 번영으로 한국 모델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또 발전 모델 그리고 스리랑카 발전 전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스리랑카의 빈곤 퇴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마을 운동이 스리랑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사실 그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최 선생님께서 더 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전략하고 그리고 스리랑카의 전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나사위아, 사무르디, 아스웨수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나사위아는 가장 오래된 빈곤 퇴치 전략입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사무르디는 번영이란 뜻입니다.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올해까지 된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아시다시피 스리랑카가 지난 2년간 대대적인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만 했었고요. 또 파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스웨수마라는 새로운 빈곤 퇴치 전략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3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스리랑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게 스리랑카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인구는 2,2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또 면적은 65,000km 정도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다양성이 높습니다. 싱할라, 타밀, 무슬림, 말레이 등등이 있고요. 또 버거 말레이족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는 300년간 식민 시대를 겪었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년이었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영국 식민지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행정부, 즉 대통령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에서는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의회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부터 저희가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의 GDP는 730억 달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니 계수로 보면은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르크, 남아시아 협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엔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970년대부터 비동맹 운동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저희 스리랑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 폭력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1971년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란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스리랑카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폐허를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83년도에는 싱갈리즈 그리고 타밀들의 이 인종 반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몇 년간 또 전쟁이 지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거의 전쟁 계속 이어지면서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후 88년, 89년 다시 한번 또 젊은이들이 주로 또 좌파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이때도 또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쓰나미가 발생을 하여서 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26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서 10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국가로서 굉장히 크나큰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이시스가 이스터 폭탄 테러를 자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는 관광 산업이 저희의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희의 관광 수입이 굉장히 컸었는데 바로 이렇게 2019년도에 아이시스가 스리랑카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 4년간 관광객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험 요소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2022년에 스리랑카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였고, 같은 해에 대통령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의 정치적인 현황이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프로빈스가 9개, 그리고 디스트릭트가 24개, 그리고 디비저널이 256개, 그리고 저희의 마을이 14,008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서비스 분야가 59%, 그리고 농업 분야가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규모는 큰데요. 그런데 비중은 8.4%에 불과합니다. 80년대 후에 민간 분야가 굉장히 커지게 되어서 이제는 전체 경제에서 민간 분야의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리랑카에서의 빈곤 퇴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대, 60년대 이때는 저희가 라이스 스탬프라는 제도를 갖게 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스리랑카는 쌀이 주식인 나라이다 보니까 이것은 벼에 대한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이런 보조금 제공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한 70에서 80% 정도의 국민들이 이 보조금을 받게 되었었고요. 이는 쌀 1kg당 가격을 할인해 준 것입니다. 그 후에 70년부터 77년까지는 저희가 러시아의 영향으로 또 좌파적인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그리고 100% 국내 생산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굉장히 안 좋은 시기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품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는 등 이러한 시기를 거쳤었고요. 그리고 1977년에 들어서는 자본주의의 개방형 경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자나사위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무다와라고 하는 이 서민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0년대 말에 들어서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위기 전까지 스리랑카에서는 연료, 전기, 그리고 비료 보조금을 제공을 했는데 바로 이 3대 보조금이 저희 경제는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리랑카에서 경제도 전체적으로 다 무상입니다. 다 무상이고 그리고 의료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리랑카에서의 농촌 개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항상 커뮤니티 중심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70년대 초반부터 NGO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또 정부가 항상 이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가
5년, 10년 바뀌게 되면 그러면 정부의 정권 교체가 발생하게 되면서 정책도 바뀔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러한 약속을 항상 더 높여 나아가면서 결국은 보조금이 더 높아지게 되고 결국 정부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무다와 프로그램, 이게 이 1980년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었고 이것은 인프라 개발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미소금융이라거나 이러한 것과 함께 제공이 되면서 그래서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거의 모든 스리랑카 내 행정지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학교나 또는 뭐 병원, 의원 등등도 다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이 당시에는 사실 이 프리마다사 대통령께서 이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에 들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무르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 빈곤 퇴치에서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1995년 대통령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63만 가족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르디 은행은 400만 명 이상에게 보조금을 제공을 하였고요. 이게 상당히 막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이 사무르디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관련되는 공무원이 24,000명이 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현지 밀착형 단체 3만 곳, 그리고 또 335개의 지역 단체 등등, 그리고 또 디스트릭트 위원회도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사무르디 프로그램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무르디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직들도 굉장히 방대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커뮤니티 은행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그래서 사무르디 은행만 하더라도 1,000곳이 넘었고 그리고 사무르디 은행 소사이어티도 335개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행정부 또 커뮤니티 차원 그리고 은행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르디 프로그램에는 8개 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회복지와 보장제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보조금 제공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생계 보강 프로그램인데 이게 바로 은행과 관련된 것이죠. 또 그 다음으로는 기업 성장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미소금융입니다. 그 외에도 또 사회 발전 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사무르디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서로 간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됐었던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주택 개선 이니셔티브,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택 개선 공사를 하거나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중심의 조직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미소금융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IT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95년도만 하더라도 빈곤율이 28.8%였는데 2016년에 가서는 4%, 19년도에 가서는 3.2%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희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7, 8% 정도로 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르디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40만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었고요. 또 새로이 건설한 주택이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22만 명이 넘고요. 또 사실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14%에 달하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608건의 대출을 금리 4%에 제공을 하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무리드 은행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대출, 예를 들면 뭐 창업 자금이라거나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서 보게 된다면 화장실을 4만 1,000개 이상을 건설을 하였고, 또 농업사업 수혜자들만 하더라도 75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저희가 섬나라이다 보니까 어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어업 분야의 프로젝트도 6,800건 이상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또 작은 기업이 시작이 된 것도 10만 곳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여서 스리랑카에서 직업교육의 활성화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현재 이 긴급 자금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제 위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4개의 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세계은행에서 총 396억 루피에 달하는 자금을 257만 가정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세계은행이 대대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고요. 그래도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받은 지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인데요. 298만 가정이 445억 7,900만 루피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스리랑카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올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메르디 프로그램이 요소가 어느 정도 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80만 가정을 최빈층, 즉 빈곤층, 그리고 40만 가정은 극빈층으로 분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분야가 바로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한 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현장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리드 은행들은 100% 이뱅킹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금 지원은 이 은행 자금 이전인데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할 때 이를 ATM 카드로 인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방식과 관련하여서 이런 새로운 빈곤 퇴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장단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로써 주어진 시간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 보았고요. 이로써 간단하게 저희 스리랑카의 역사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혹시 제 책을 원하시면요. 제가 한 40, 50권 정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하시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빈곤 퇴치 프로그램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물론 한국에서 어떻게 잘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를 또 저희 스리랑카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특히나 스리랑카의 젊은 정치인들이 스리랑카의 빈곤 퇴치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에 대해서 또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게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의 빈곤 극복 프로그램, 뭐 사무디 프로그램이라든가 스웨수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새마을 운동과 유사점도 있을 것 같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은 새마을 운동과의 비교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페이지모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2분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오전에도 그 협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에서 협동도 사실은 공동체 발전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은 제 발표 주제는 중국의 그 농촌 커뮤니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내용인데 근데 PPT를 너무 열심히 만들어 보니까 개념적인 내용을 잠깐 건너뛰고 여기 실무자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케이스 스터디라서 사례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럼 우선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니스가 공동체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그런 의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혈연이라든지 지연 등 감정적인 그런 요소를 구성되는 공동체하고 공동된 이익이라든지 목표로 구성된 이익사회 같은 이성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중국의 농촌 공동체의 변천 과정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1949년은 중요한 시간점인데 이 시기 전에는 1949년 직전의 중국 농촌 사회는 지역 정부가 마을 사업에 대해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마을 사업에서 향신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대부라든지 아니면 양반 같은 사람들이 마을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법보다 지역의 풍습이라든지 가족의 규정 같은 거를 통해서 마을을 관리를 했다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중국에도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마을에 그 노인하고 아동들만 남아 있어서 지역 공동체는 많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그런 현실이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핵심 문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그 제7차 2020년에 실시한 그 중국 인구 조사를 보시면 아직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은데 제가 진행한 조사를 보면 한국처럼 지금 그 귀농 귀촌 인구가 상당히 대세인데 근데 한국의 도시화 비율이 지금 90%가 넘는데 지금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70%밖에 안 되는 아직도 사람들이 도시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농촌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차트는 제가 2021년 연말부터 다녀본 마을인데 몇 개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를 안 했어요. 여기서 20몇 개 마을을 제가 다녀봤는데 여기서 그 마을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저 분류를 좀 했는데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번째는 농민인데 원래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촌이 있어요. 이 촌에서 주로 대도시 근처에 있는 촌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경제성 있는 그런 작물을 짓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말로 신촌민이라고 하고 한국의 귀농 귀촌 인구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농촌에 와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주를 하는 목적으로 농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올해 4월달에 쓴 논문은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그 촌에 오는 목적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촌에 와서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가지 그 분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공동체 연구가 있어서 원래 이렇게 되게 클래식한 분석 틀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21년 연말부터 진행한 조사는
그 국가행정학원에서 내려온 그런 조사 틀이 있었어요. 그 틀에 의거를 해서 처음에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틀을 채울 만한 그런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또 다행히 저희가 그 조사를 하면서 심층 면접을 좀 하긴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발견된 것이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참여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주체들 중에 꼭 리딩하는 파트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참여하는 주체들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어떤 공동체의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공동체의 어떤 특징도 나타나는 것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 틀을 만들고 또 참여하는 파트를 꺼집어내가지고 마을 주민하고 정부하고 제3의 섹터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여기서 그 참여하는 비표를 하고 있는,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인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공동체를 참여하면서 리딩하는 파트 역할을 의미하는 그런 주체들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유형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전통적인 유형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 사진은 제가 귀주성의 그 동족 마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건물이 고루라고 해요. 이 건물 위에서 여기에 북 하나 있어요. 마을에 만약에 미팅, 회의가 있으면 위에 올라가서 북치면 사람들이 여기 밑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마을 같은 데는 아직도 자기 마을의 규정을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어요. 평소에 이런 규정대로 마을 사업을 처리하는데, 물론 이게 몇백 년 사이에 그 내려온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현재 사정에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이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좀 높은 그런 향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을 사업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럴 때만 정보를 연락하고, 다른 데는 그냥 자체적으로 마을 사업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마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또 제3의 섹터의 주도 아래서 마을의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분류를 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농업대학교 있어요. 농업대학교의 봉사팀이 운남매 요족 그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빈곤 퇴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봉사팀은 마을에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주고 주민들의 의식 같은 거를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2018년부터 향촌진흥이라는 국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의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에 지금 가보면, 중국의 모든 마을에 가보면 거의 막 민박 사업이라든지 식당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체험을 다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이 집을 개조를 한 다음에 여기 2층, 여기가 2층 민박집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 여기 돼지를 키우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힘들게 돼지를 다른 데로 죄송해요. 돼지 다른 데로 그 이주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민박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 근데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봉사팀의 노력을 통해서 마을의 경제를 많이 개선을 시켜주고,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을 그 참여 제도를 봉사팀들이 자기가 이렇게 못 만들어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만약에 봉사팀이 이 마을에 떠나게 되면
이 촌의 주민들이 과연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촌을 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전통적인 공동체 플러스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그런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런 유형이 그 중국의 제 생각으로 한 80% 정도 중국의 그런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런 마을의 공통점은 인구 유출이 많고 그리고 고령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가보니까 보통 고령화 수준이 25%에서 30% 정도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돈도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정부는 이 마을 이름이 와이샤인데 정부가 이 마을에서 원래 할머니들이 자체적으로 춤을 추는 단체가 있었어요. 정부는 이 단체를 이렇게 동원을 해서 처음에 그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작은 프로젝트하고 할머니의 그 민박집이라는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인 다음에 주민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마을의 경제라든지 마을의 환경 같은 거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런 참여를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양성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중국의 많은 촌에서 정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7년부터 당의 19차 대표 대회에서 당의 지도하고 기층 거버넌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기층의 당 조직이 기층 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의 리딩 작용을 강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정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의 경제를 살리고 마을 환경을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의 행복감을 올리고 이게 마을 분위기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타입도 세 번째 타입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세 번째 타입에서 마을의 주민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조성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네 번째 타입은 정부가 제3의 섹터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게 기술 교육도 해주고 주민들의 그 분쟁도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민박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사업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을이 제가 여기서도 grid manage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마을 혹은 지역을 망격화 관리라고 하는데 중국 지금은 지방 정부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촌이라든 지역을 여러 개 그리드로 나눠 가지고 망경마다 지도자 하나 있어요. 조장 하나 있어요. 이 망경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조장한테 보고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해결하고 싶을 일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다시 집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다시 정부한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층 정부가 이런 조치를 조직화를 시키면서 마을에 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고 네 번째 타입인데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유형인데 저는 자립형 케이스라고 분류를 했어요. 이 케이스는 중국 항주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항주 지역은 사실은 중국이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원래 진짜 평범한 농촌 마을인데
2014년에 어떤 신촌민이 여기 와서 환경 사업을 하다가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도 많은 신촌민들이 이 촌에 왔는데 처음에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념적인衝突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적인 그런衝突이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툼이 심해졌는데 근데 변화하는 계기는 정부에서 한번 유기견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에서 이 주민들의 개를 다 잡아갔는데 주민들이 개를 정부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주민하고 이주민들이 화해를 해서 이렇게 서로 앉아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의사회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의사회를 해요. 매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사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마을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목표도 작성을 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촌에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어. 신촌민들이 예술가들이 촌에 있는 할머니를 데려서 대나무로 이렇게 예술품을 만들어서 촌에서 전시도 하고 이 촌이 지금은 외부 촌에 지금은 원래 주민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신촌민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유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뭐 전시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촌이 또 훨씬 부유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 원래 주민들이 마을의 사업이 신촌민들한테 전격적으로 맡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촌민들이 자기들이 원래 주민들이 자기들이 나이도 많고 아는 게 없어서 신촌민들이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하면 마을이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마을의 사업의 주도권을 신촌민들한테 맡겨줬어요. 그래서 신촌민이 재미있게 마을에 없었던 축제도 만들었어요. 중국의 축제를 보면 용춤을 추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축제하기 전에 이 용을 단별로 한 단 한 단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눠준 다음에 자기들이 집에서 장식을 해서 축제하는 날이 이 용을 다시 조립을 해서 다 같이 용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방금도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정보가 상당히 특이해요. 이 정부는 주민들의 일을 관해서 최대하게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방금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주민들한테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일단 상위 정부한테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정부는 내가 상관도 없다. 내가 상위 정부한테 상위 정부의 평가는 관계없고 이 마을만 잘 되면 괜찮다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마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마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토론도 잠깐 썼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이따가 토론할 때 얘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에도 농촌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군요. 한국도 농촌이 다 동질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한국의 농촌도 유형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발전 계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이 다 되면은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토론을 순차적으로 해 주시겠는데요. 토론자께서는 발표자의 레스판스도 받아야 되고 또 플로어의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5분간 먼저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남대학교 유홍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각국의 농촌개발 현황과 또 새마을운동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농촌개발 사업과 어떤 다른 점 위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이제 또 발표하실 때 이제 녹색 혁명이나 또 우리가 아주 반듯하게 잘 정리된 그런 논의 사진들, 프랑스 교과서에 실린 이런 것들도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봤을 때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이게 사실 어떤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좀 새마을운동이 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제 요인들을 밝혀내시는 연구자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1966년에 우리가 한국에서 국세청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재정 자립을 위해 가지고 국세청이 이제 꾸준히 노력을 했을 때 66년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 해외 원조 자금이 정부 재정의 한 30% 40% 정도 차지하다가 이제 74년 새마을운동이 한창 이제 이 점화가 돼서 이제 이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됐을 1974년의 경우를 보면 이때 이제 정부 재정에서 해외 원조 자금은 다 빠지게 되고 완전한 정부 재정 자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의 아까 이제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해주신 녹색혁명, 그러니까 이 다수학 품종의 보급과 새마을운동을 사실 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통일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포니카 종하고 인디카 종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만든 다수학 품종이 이제 7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새마을운동이라는 이 전체 시스템, 정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다수학 품종을 이제 보급하기 시작하죠, 농촌에. 그러면서 이제 이중고가제 듀얼 그레인 프라이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농민들에게 이제 시장가보다 정부가 이제 이 통일벼를 수매하면서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정부가 이제 이 농민들한테 쌀을 수매하고 그만큼의 시장가와 수매가의 차이를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죠. 그거를 이제 잘하는 마을 먼저 이제 협심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마을 위주로 정부 지원도 나가고 플러스 이제 이런 이중고가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이 사실은 사회 구조적으로는 사실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동 상황을 봤을 때 이 페이지 교수님도 이제 이 중국의 이 농촌 마을의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한국도 대단히 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쭉 실행이 되고 이제 한국의 이제 광역 도시들이 산업화와 함께 진행이 되면서 많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했을 때 농촌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노동력 제공을 위해서 대략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됐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250만 명 정도의 그 당시도 먼저 새마을운동이 점화되기 전에도 250만 명의 이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좀 이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농촌은 뭐 이제 다른 세션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도시화 양극화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일종의 어떤 포용적 정책,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자원을 이제 도시 부분이나 산업화 부분에만 투자하지 않고 이제 농촌 부분까지 이제 투자를 해서 포용적 성장을 이끌면서 농촌의 이제 이 공동화를 막는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완충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발간된 OECD의 그 새마을운동 관련 보고서를 보면 새마을운동의 그 역할이 이제 그 한국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의 인구들이 이제 도시로 이제 그 유입될 때 이 하드 랜딩을 막고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종의 어떤 완충지대 버퍼존의 역할을 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운동의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새마을운동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수 마을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니까 잘하는 마을에게 더 지원을 주는 소위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를 성과가 좋은 마을에 좀 몰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포용적 이런 성장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포괄적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수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플러스 이제 이제 낙후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면서 우수마을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교육의 기회를 줬다라는 게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대개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농촌 개발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낙후마을이나 이제 그 개발이 좀 이제 진행이 안 된 마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이제 그 빈곤으로부터 좀 이제 그 극복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절대 낙후마을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금전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수마을의 노하우를 배우고 그 노하우를 따라서 자기의 마을도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간극을 메우려고 했다는 점이 좀 이제 재밌었던 굉장히 좀 이제 그 개독에 좀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국제개발협력에서 이제 농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모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OECD가 제시한 7단계 이제 농촌 개발 전략을 보면 거버넌스라든가 기본 인프라, 도시와 농촌 간 연계 등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한국의 그 새마을 운동이 이제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새마을 운동이 국제 개발 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이제 점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좀 국내외적 비교 시각이 좀 부족했다. 좀 동태적 그 접근이 부족했다라는 좀 비판이 약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그 글로벌 새마을 운동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이 세션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트랑 교수님께서 이제 프랑스 관점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좀 신선했고요. 산업 국가로서 이제 성공한 모델로 이제 한국이 알려져 있는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제 농촌, 농업도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한, 포착한 점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잘 살아보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 목표, 또 이게 간단한 그 슬로건과 구호, 이런 것이 이제 좀 주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좀 공감을 이뤄내고 그 새마을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는 걸, 이런 걸 좀 더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의 그 라자파크시아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스리랑카의 사무리티 사업과 이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좀 비교를 이제 하셨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하향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러니까 그 질문 겸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은 이제 정부 주도의 그 하향적 접근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새마을 그 지도자들의 적극 헌신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좀 상향적인 그 움직임이 같이 결합된,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가 좀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향약이나 두레와 같이 그 유교 사회의 전통이나 또 쌀농사, 집약적인 쌀농사에서 유래되는 그런 공동체의 그 사회 문화적 역량이 좀 많이 이렇게 남아 있었고, 물론 이게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부 손실되긴 했지만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이런 좀 전통적인 지역에 남아 있는 사회 문화적 역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스리랑카의 경우에 정치적 불안정, 인종이나 그 지역 종교의 그런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농촌 개발 전략의 그 성과를 이제 좀 가져오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좀 국제적인 이제 노력도 필요한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전망을 갖고 계신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 페이지의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의 그 농촌 커뮤니티에 대한 비교 연구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전통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는가 하면 또 자립형 공동체가 이제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공동체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이제 새마을 운동과 어떤 이제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중국에도 이제 여기 클랜으로 표현된 그 종족이나 이제 촌민위원회 같은 좀 지역의 그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새로운 좀 새마을 운동 그 지도자와 같이 그 리더십을 좀 가진 이제 리더들의 이제 출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연결을 해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노은주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중국, 스리랑카 이 3개국의 뭐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뭐 새로운 농촌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놀라운 게 수업 시간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뭐 역사의 한 토막이라고 하지만 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인성 부분 개발 쪽하고 곁들여서 같이 수업을 했다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새마을 노래를 틀어놓고 새마을 운동의 의미와 새마을 운동에 동원된 각종 자원과 성공 요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이런 작업들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물론 70년대의 프랑스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어떤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건 뭐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아주 발전된 지금 프랑스의 그 농촌 개발을 위해 현재는 어떤 방향성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혹여나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가무다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무르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약문에는 이 사무르디 프로그램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비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라는 그 멘트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타국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새마을 정신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독립을 위한 트리삭티 정신이라는 거를 새마을 운동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뭐 그 협동 정신과 뭐 희생 정신 이런 것들 뭐 의지 그다음에 뭐 어떤 결의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의 트리삭티 정신이 있고요.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우무간다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월 말에 한번 거의 뭐 강제 노동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집체적으로 모여서 마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무보수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래서 참여와 책임감, 협력, 협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정신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스리랑카의 사무르디 같은 프로그램도 비슷한 어떤 연계선에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르디 이 프로그램이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요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을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 농촌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립마을의 경우에 특히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의 70년대 새마을운동과는 완전 정반대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반대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70년대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뭐 견인과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협력과 의지와 결합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지금 중국의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연결고리랄까요, 이런 건 뭔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 주신 코멘트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플로어에서 혹시 해주실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은 그것부터 먼저 듣고 스피커들에게 레스폰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코멘트 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스피커들에게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길어도 2분 이내에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베르트랑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또 여러 관찰한 바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피드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프랑스 학생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은주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프랑스 농어촌과 또 새마을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오늘날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덕분에 여전히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농어촌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또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서재호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200만 명이 오늘날 새마을운동 회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새마을운동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의 농촌 정신, 농촌의 삶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주의자적인 모델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농어촌 문제에도 프랑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바와 같이 프랑스 학생들은 매년 제가 느끼는데 한국의 개발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국가가 50년대에 그렇게까지 가난했던 국가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외교 정책, 문화 정책, 과학 정책, 농촌 개발 정책, 농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나누곤 합니다. 앞서 이 교수님, 권 교수님, 서 교수님 그리고 최 편집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새마을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닥터 라자파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놀랍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로서 인구도 굉장히 적은데 또 제 왼쪽으로는 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이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선진국이었던 프랑스가 있고 또 제 옆으로 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 예를 들면 커뮤니티들이 당면한 과제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어떻게 보자면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한국에서 수십 년 전에 발생을 했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물론 그 과정에서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식도 바뀌었고 우리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학습하고 서로 간에 배우고 또 한국이나 중국의 또 프랑스의 모범 사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배우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스리랑카에서 새마을운동이 스리랑카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 이게 성공적이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정신, 우리가 지난 수년간 또 불교나 또는 그 외에도 다른 동아시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토대가 또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스리랑카에 도입이 되었을 때도 저희가 이를 차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어떻게 보자면 사회적 위계 질서라거나 또는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위계 질서라거나 또는 우리가 익숙한 측면이 또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통신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서로 간에 교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배울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작은 나라가 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 위기나 또 에너지 위기 같은 것이 발생하면 우리가 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도 박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것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노 교수님의 그 질문부터 제가 정립을 해드릴게요. 우선 그 두 가지 그 새마을 운동하고 그 마지막 자립형 마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 토론에서도 비슷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왜 참여자가 달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 근데 그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결과가 우선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때 70년대쯤에 그 농민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그 사람하고 지식이라든지 그런 의식 면에서 좀 떨어질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 지식적인 수준의 차이, 의식적인 그런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을 사업을 그 처리하는 데에도 그 차별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5개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보시면 다 성공적인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요새 요 며칠 날도 그 여기 스태프분하고 교류를 많이 했는데 스리랑카 같은 데서도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중국에 가보면 정말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주민 중심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마을 주민한테 좋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자립형 마을의 성공 사례는 주민들이 특히 새로운 주민들이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 마을이 정말 뭔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정보가 이에 대해서 관여를 또 안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그 새마을 전통적인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유형들이 새마을 운동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또 방금 그 촌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PPT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촌위원회는 사실은 중국의 그 정부기구는 아니거든요. 중국의 최하위 정부기구는 사실은 행정촌 개념이에요. 여러 개 자연마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그 말단의 그런 행정 조직이에요. 이렇게 모든 그 당의 리더십이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촌의 위원회는 그냥 간단한 그런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좋으신 게 저도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중국의 이렇게 향촌 진흥 프로젝트라든지 한국의 새마을 운동하고의 유사점이라는 연결점을 찾아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새마을 운동과 또 각 국가의 농촌 커뮤니티 개발 모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2세션 굉장히 앞서서 오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아주 실질적이고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꾸며 주셨는데요. 특별히 또 토론자분들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좌장님 하나가 되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또 각 국가의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음 세션 시작하기 전에 15분 정도 갖고 다음 세션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